본관에서 영화를 볼 일이 있거든요. 일단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사람이고요. MBC FM 새벽 2시에 하는 FM 영화음악 김세윤입니다의 진행을 맡고 있는 김세윤 작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접 소개를 해주시죠. 한 분씩. 네, 안녕하세요. 저는 5년 전에 개봉한 영화 대배우의 연출과 각본을 쓴 석민우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배철수 음악연구 작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번 주부터 라디오 MBC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는 배순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혹시 이 영화 레터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좀 알고 보신 건가요? 아니면 어떤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무료 상영해서 겸사겸사 와서 보신 건가요? 라는 질문을 드려도 답을 줄 수가 없고요. 네. 뭐 각자의 사정에 따라 영화를 보신 걸로 알고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영화에 대한 설명은 제가 조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독님이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그다음에 이 영화의 주인공이기도 한 비토르체라는 실존 인물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 영화에 음악이 워낙 많이 나오잖아요. 그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배수탁 작가가 이따가 해주게 될 겁니다. 이 영화는 2018년에 칸느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에 출품이 됐던 작품이고요. 그해 황금종려상을 받은 건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이라는 영화였고요. 그해 같이 경쟁 부문에 올랐던 건 이창동 감독의 버닝. 이창동 감독의 버닝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나갔을 때 함께 그 같은 부문에 진출을 했던 영화가 방금 보신 레토라는 작품이고요. 그해 상을 하나 받았어요. 그 칸 영화제에 기생충이 받은 황금종려상, 또 올드보이가 받은 심사위원 대상, 이런 상들 외에도 약간의 부수적인 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술 스텝에게 주는 벌칸상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강아지, 영화에서 최고의 연기를 보여준 강아지들에게 주는 견공종려상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 중에 하나가 사운드 트랙 부분이 있거든요. 이 영화는 2018년 칸 영화제에서 사운드 트랙 부문 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이 영화의 사운드 트랙과 음악이 그해 칸에서 상영된 영화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훌륭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는 뜻이고요. 감독 이름은 어려워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키릴 세레브레니코프 감독입니다. 러시아 감독이고 1969년생이고 일단 1969년이니까요.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81년, 그때는 나이가 10대였지만 나중에 이제 배수탁 작가가 설명하겠지만 빅토르체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했을 무렵에 이 감독이 한참 청춘의 시기였던 거죠. 같은 세대라고 말하죠. 빅토르체가. 그래서 자기 청춘의 시기의 아이콘에 대한 영화를 만들게 된 거고,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쓰게 되는데 가장 크게 결정적인 기여를 하게 된 것이 영화 속의 나타샤 있죠. 네, 영화 속의 나타샤. 나타샤를 연기한 배우는 원래 기자였다고 하더라고요. 기자 때 어떤 기사를 쓰는 기사였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원래 기자로 활동하다가 배우로 전업을 한 케이스인데요. 저 나타샤의 실존 인물 나타샤가 쓴 일기장이 세상에 공개가 되었대요. 그러니까 이제 뒤늦게 이분께서 나이가 지긋해지신 뒤에 사실은 내가 젊을 때 빅토르체와 썸을 탔다 라고 하는 고백을 담은 일기장을 공개하면서 그 일기장을 바탕으로 이 시나리오를 썼다고 합니다. 이게 그렇게 해서 이 영화가 만들어지게 된 거고요. 영화에 대한 조금 더 이제 자세한 얘기는 저도 중간중간 저 혼자 말을 하게 돼서 지금 영화 얘기를 하게 되면 중간중간 섞어서 다른 정보들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러한 구성으로 이제 만들어진 거고요. 일단 감독님은 오늘 영화를 같이 보셨죠, 지금? 처음 보신 거 아니죠? 아니요, 집에서 한 번 보고 이제 극장에서 또 한 번 보고 싶어서 이제 오늘 두 번째 보는 거였고요. 어떻게 이 영화를 처음 어떻게 접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영화가 이제 빅토르체의 어떤 전기 영화일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영화를 처음 접했어요. 아무래도 우리 이제 같은 한국인의 어떤 피가 흐르는 입장에서 더 애정이 가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영화를 누군가한테 이제 소개할 때 사실은 가장 쉽게 소개할 수 있는 단어가 누군가의 이제 전기 영화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니까 저도 그렇게 알고 봤는데 사실은 영화를 보고 나서는 이제
그 누군가의 전기 영화라고 하는 것이 이 영화를 아주 잘 소개하는 멘트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빅토르체의 전기 영화라면 빅토르체로 시작해서 빅토르체로 끝나야만 해요. 그래야지 이 분의 전기 영화가 되는 것이 맞는데 사실은 보셨다시피 이 영화는 마이크로 시작해서 나타샤로 끝나요. 그리고 그 세 사람이 어떻게 만나게 됐고 이 세 사람이 어떠한 감정을 느꼈으며 또 이들이 그 시대를 살면서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관계를 통해서 이들이 어느 정도 또 성장해 가고 성숙해지고 인간적으로나 음악적으로나 그러면서 사실은 이 영화가 이 마이크와 빅토르와 나타샤의 세 사람의 어떤 성장 영화가 아닐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화를 이제 보니까 훨씬 더 성장 영화라고 생각하는 쪽이 이 영화를 설명하는 데 더 적합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얘기를 시작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보다 빅토르체의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빅토르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머릿속에 감을 잡고 있어야 이후에 우리가 나눌 대화도 좀 잘 들어올 것 같고요. 자, 이제 베스탁 작가가 출동할 시간입니다. 자, 빅토르체는 누구입니까? 좋은 분이죠. 네, 훌륭한 분이고, 그죠? 네. 그 아직도 기억이 나요. 90년대였을 거예요. KBS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당시에 KBS에서 이 빅토르체의 다큐멘터리를 방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도 어느 정도 화제가 됐었고 그런 다큐멘터리가 화제가 되면서 이후에 YB, 윤도현 밴드가 한국락 다시 부르기라는 앨범에서 또 빅토르체의 혈액형이라는 곡을 커버를 했거든요. 그래서 잠시 한국에서 빅토르체 열풍이 불기도 했는데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자면 이전까지의 그때는 소련이죠. 소련의 가수들은 저항성이 어느 정도는 좀 거세된 음악을 했어요. 그러니까 국가의 검열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승인한 밴드들 그리고 가사들 이런 것들만 철저하게 대중들에게 소개되는 그런 구조였단 말이에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일부 나오죠.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반감을 가진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생겨나게 되고 그 젊은이들이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그때 70년대 그리고 60년대에 지금 80년대 초반의 얘기니까 당연히 60년대, 70년대의 서구의 락들 이 서구의 락들은 기본적으로 자유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자유를 상징한다고 보시면 되고 여기 수도 없이 많은 이름들이 나오죠. T-Rex, 데이비드 보위, 토킹 헤즈, 루리드, 이기파 이게 다 서구의 락 밴드, 락 뮤지션들입니다. 여기에 영향받아서 러시아에서도 점점 더 그러니까 그거예요. 우리보다는 한 개인의 자유를 얘기할 수 있는 음악 이런 것들로 점점 더 관심을 옮기게 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어떤 심볼 같은 인물이 이전까지는 그런 움직임이 바로 땅 밑에서 솟아올 수는 없거든요. 그런 지반을 만들어준 사람들,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해요. 그 어떤 혁명이든. 근데 그 기반을 만들어준 사람이 여기에서 나오는 마이크, 그러니까 빅토르체를 세상에 내보낸 마이크 같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빅토르체와 키노를 통해서 그런 어떤 이전과는 다른 러시아의 락 음악이 처음으로 이제 활짝 꽃을 피울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상징물들이 여기서 여러 가지 장면들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좀 이분 이름은 아무리 해도 안 외워져. 레오니트 브레즈네프. 네. 그때 당시 공산당 서기장. 그 빅토르체가 그 원래 그림에 진짜 실제로 소질이 있었고 그래서 그 그림 팔잖아요. 그게 티렉스의 마크 볼란의 그림인데 그거 팔고 그 나타샤가 등장하죠.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드 보위 음반을 막 살려고 했는데 없어 라고 얘기하는 장면 있잖아요. 그 장면에서 빅토르체가 보시면 음반을 하나 집어듭니다. 그게 레오니트 브레즈네프의 공산당 서기장의 연설 앨범입니다. 연설 앨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그런 장면을 약간 좀 비틀면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TV 틀면 무슨 얘기 나올지 내기하자. TV 딱 틀면 그런 장면 나오잖아요. 거기서도 이름이 나오죠. 레오니트 브레즈네프가 먼저 나올 것이냐, 무슨 몇만 톤이 먼저 나올 것이냐, 둘 중에 하나 내기하자. 그래서 내기를 하잖아요. 그만큼 그때 사회가 자유가 없던 시절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TV 틀면 나오는 소리가 뻔하다. 충분히 예상 가능하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런 시절에 자유를 외치고 기본적으로 여기에 레토가 썸머라
락, 여름이라는 뜻이거든요. 서부 락에서도 1960년대에 Summer of Love라고 해서 사랑의 여름, 이게 바로 청춘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1960년대 미국에서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제목도 그래서 그 자유를 뜻하는 Summer, 레트로라는 제목으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명 괜찮았죠? 근데 지금 얘기 나온 거 조금 덧붙여보면 이 영화의 시대 배경과 공간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하시면 영화를 받아들이는 게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게 1981년 여름이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영화의 공간이 배경이 되는 건 상트페테르부르크, 당시에는 레닌그라드라고 하는 공간이죠. 그러니까 일단 1981년 여름이 배경이 된 이유는 감독은 이런 말을 했어요. 완전한 변화를 맞이하기 이전에 마지막 여름에 대한 이야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완전한 변화가 뭐고 마지막 여름은 뭔가에 대한 이야기가 필요한데 완전한 변화라는 건 빅토르체의 입장에서 보면 빅토르체가 이 영화의 이야기를 끝나는 시점이 81년 여름인데 그 뒤 바로 다음에 82년에 데뷔를 하거든요. 82년에 드디어 빅토르체가 공식적으로 활동을 시작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빅토르체가 아니고 빅토르체가 되기 이전의 빅토르체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빅토르체가 전성기를 맞이하기 직전까지의 얘기만 다루고 있는 겁니다. 네. 사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완전한 변화를 맞이하기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자신의 커리어를 시작하기 전에 빅토르체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어서 마지막 변화, 완전한 변화 이전의 마지막 여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요. 러시아의 어떤 시대적인 상황에서도 사실은 거대한 변화를 앞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방금 뱃삭 작가가 얘기한 브레즈네프 서기장이라는 사람은 64년부터 집권을 해서 82년에 사망을 해요. 그러니까 18년 동안 집권을 한 서기장이에요. 그야말로 장기 집권을 했죠. 브레즈네프가 82년에 사망한, 브레즈네프가 사망하던 해 빅토르체가 데뷔를 하고 그로부터 3년 뒤에 그 유명한 고르바초프가 집권을 하면서 소련이라는 나라가 거대한 변화를 맞이하고 89년에 베를린 혁명 무너지고 90년에 한국 러시아 수교맺고 91년에 소련 무너지고 그리고 러시아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불과 이 영화에서 다루고 있는 그 이 시점이 사실은 거대한 변화의 시작이었던 거죠. 요때 요 영화가 다루고 있는 시대 다음 해에 브레즈네프가 사망한 뒤부터 소련이라는 나라가 급격한 변화를 겪으면서 결국 개혁과 개방으로 가고 소비에트 연방 자체가 무너지는 결과를 맞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대한 변화를 이제 목전에 둔 시점에 81년 여름을 배경으로 그 시대의 청춘은 어떤 고민을 하고 있었나를 그리는 게 이 영화의 시대적인 배경이고요. 그리고 공간 자체가 레닌그라드로 설정된 건 빅토르체의 고향이기도 하고요. 레닌그라드이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게 레닌그라드가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지도 보시면 유럽하고 제일 가까워요. 그러니까 유럽의 그런 서구 사회의 문물이 암암리에 가장 잘 이렇게 들어오는 통로 같은 곳이 레닌그라드였던 거죠. 한국으로 치면 약간 부산 같은 데인가? 네. 그 부산도 항구 도시고 예전에 간 일본 문화가 개방되기 전에 일본의 어떤 음악이나 일본의 영화 같은 것들이 주로 부산 쪽에 이제 들어와서 암시장을 통해서 세운상가 들어오고 막 이런 것처럼 레닌그라드라는 공간이 그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도 서구 사회와 지리적으로 가장 가까운 항구 도시라서 사실은 젊은이들이 그 당시에 서구 음악들을 접하기가 훨씬 더 용이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런 공간과 시대 배경이었기 때문에 이런 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그 빅토르체 개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브레즈네프가 실제로는 그렇게 나쁜 평가를 받지는 않았대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 했대요. 그러니까 그 스탈린 때는 그 정치도 굉장히 빡세게 했지만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다들 힘들어했는데 브레즈네프 때는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져서 먹고 살만 해졌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스탈린 때에 비하면 그래도 나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지만 여기에 나오는 이 영화 속 주인공들 세대는 스탈린을 모르는 세대죠. 스탈린 시대 이후에 태어난 사람들이라서 비교할 대상이 없는 거죠. 스탈린보다 나으니까 지금 괜찮아가 아니라 이 나라가 답답해. 그냥 난 스탈린이고 뭐고 모르겠고 지금 내가 보기엔 저기 바다 건너면 있는 서구 사회에 비해서 우리나라 너무 답답해, 깝깝해라는 걸 느낄 수밖에 없는 세대인 거죠. 마치 한국의 옛날 그 통기타 문화 세대가 느꼈던 답답함 같은 것들을 느끼고 있는 80년대 한국의 젊은이들 같은 상황, 70년대 한국의 젊은이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영화 속에 그려진 청춘의 모습들이 조금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독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 감독님이라면 이 이야기를 찍으면서 흑백으로 찍으셨을까요?
이 영화의 선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흑백으로 선택한 것은 맞았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사실은 중간에 이제 똑같이 찍은 장면인데 컬러로 이제 변환된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기술이 너무 좋아졌기 때문에 흑백으로 생각하고 찍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나 컬러로 그냥 가고 싶은데 하면 충분히 돌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필름 시절에는 흑백으로 찍었으면 당연히 컬러로 나올 수가 없는데 지금은 다 디지털로 찍기 때문에 이게 내 선택이 틀렸다고 해서 번복할 수 없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이제 끝까지 흑백을 고수했다라는 점은 이게 만약에 컬러로 변환시켰을 때 제가 만약에 이 영화의 감독이었다면 가장 걱정스러웠던 점은 어떤 그 당시의 사회상이나 어떤 빅토르체나 이 인물들에 대한 정확한 묘사가 조금은 픽션에 가까워 보였을 것 같은 생각은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 감독은 분명히 실존 인물을 다루는 거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했던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실존 인물을 다루는 영화에서 감독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100% 창작된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나 혹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는데 잘못 해석될 요지를 던져주는 것은 이 영화가 이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최대한 방지하면서 영화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아무래도 흑백으로 갔고 그 다음에 이런 캐릭터를 다룰 때 굉장히 조심스러워했던 것 같아요. 궁금해하시는 것 같고 질문도 올라온 게 있는데 영화 속에서 이제 정확히 보내주신 질문은 이겁니다. 뮤지컬 장면이 거의 끝나고 장면이 전환될 때 지금 있었던 건 없었던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 캐릭터의 의미는 뭐고 왜 없었던 일이라고 말하는지를 누가 궁금해 하셨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감독님께 부탁을 드리고 베스탑 작가께는 기본적으로 이 영화의 그 뮤지컬 장면으로 기본어 어떻게 음악 부분이나 뮤지컬 장면으로 묘사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저 역시도 처음 보면서 좀 놀랐거든요. 그 영화 속에서 이제 처음 딱 나오는 그런 뮤지컬 같기도 하고 뮤직비디오 같은 장면들이 나오고 그리고 직접 그 회의론자 역할이라고도 하는데 그 역할이 나와서 직접 카메라를 보면서 또 얘기하는 장면들이 몇 장면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새로운 시도는 아니지만 실제로 극영화에서는 잘 쓰지 않는 기법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이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정을 끊어버리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잘 쓰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썼던 이유는 사실은 이제 제 감독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중간은 중간 이제 100% 없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논픽션에 가까운 이야기들이 진행이 되지만 픽션에 가까운 장면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일종의 감독이 이 영화를 다룰 때 이게 실존 인물이라고 해서 100% 논픽션의 이야기만 갖고 영화를 진행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드라마적인 요소가 빠지게 되고 영화적인 각색을 할 게 없게 되면 사실은 다큐멘터리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독은 최대한 이 영화를 재밌게 그리고 장르적인 상상력을 이용해서 재밌게 표현할 이제 그런 의무를 가지고 영화를 찍었을 텐데 이런 장면들이 사실은 이 감독이 그 당시에 대하는 시대상 그리고 자기가 이 시대상을 보면서 어떻게 느꼈는가 라는 것을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고 한 단계 좀 발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제 과거의 소련 지금의 러시아가 사실 지금도 그렇게 어떤 개인의 자유나 이런 것을 아주 자유분방하게 놔두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감독도 역시 만약에 우리에게 다시 이러한 어떤 억압이 닥쳐진다면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를 좀 던져주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감독도 이 영화를 찍다가 어떤 정치적인 이유로 가택연금이 된 상태에서 영화를 마무리를 지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런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이나 어떤 의도가 이 영화를 통해서 표현된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어떤 영화적인 표현의 방어법이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거든요. 이건 없었던 일이라는 건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어떤 바람이 담긴 그 시절에 이런 식의 저항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어떤 감독의 생각을 일종의 방어법을 통해서 그런 장면으로 표현했다고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근데 그런 뮤지컬 장면으로 표현된 그 노래들을 그냥 보는 건 아닐 테니까 감독이 어떤 장면에 해당 그 노래를 골라서 그렇게 표현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배수탁 작가님? 네. 그냥 저는 딱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일단 첫 번째로 제 느낌은, 그러니까 저런 식의 어떤 자유로운 표현들, 이런 것들이 상상에서만 가능했던 시대였다.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시대였다. 라는 걸 그런 뮤직비디오로 보여주는 것이다. 감독 인터뷰를 찾아보면요, 그런 뮤직비디오 장면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Total Internal Emigration. 해석하면 완전한 자기 내부로의 이민이라는 뜻입니다. 완전한 자기 내부로의 이민. 그러니까 이게 공산주의 체제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자유, 해방 이런 것들을 록 음악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청년들이 찾았었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자기 내부로 자기 내부로의 이민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런 어떤 환상적인 판타지적인 장면을 연출을 했다라는 거죠. 감독 인터뷰를 다시 보면 아마도 이제 순수주의자들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1980년대 소련과 현재의 러시아를 이어줄 수 있다고 봤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에 뮤직비디오에 나오는 곡들은 다 지금 현재 러시아에서 활동하고 있는 락밴드들이 커버한 겁니다. 맨 처음 장면 하나만 빼면 T-Rex 거는 원곡이 나오더라고요. 그거 하나만 빼면 모조리 다 해외 락밴드들의,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영화 속 주인공들의 영웅이었던 1960, 70년대의 락의 전설들의 명곡을 쓰되 그걸 뮤직비디오처럼 활용을 하되 원곡 그대로 차용하지 않고 그거를 커버를 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러시아의 감성을 1980년대와 다리를 놔주고 싶었다 라는 표현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뒷얘기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모든 걸 쓰려면 여러분들 저작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죠? 저작권. 쓰려면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감독에 따르면 서구의 락보다 여기 커버한 락들보다 빅토르 체이의 음악 사용 허가를 받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훨씬 더 어렵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빅토르 체이의 가족들이 굉장히 좀 망설였대요. 이 영화가 제작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좀채 허락을 안 해주다가 겨우겨우 설득에 성공해서 허락을 받아냈다고 하고요. 사실 원곡 그대로 쓰는 것보다 사실 경제적인 이유를 보자면 이렇게 커버해서 쓰는 게 돈이 조금 코스트가 덜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제적인 이유 역시도 충분한 고려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짐작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젊은이들이 내면에서만 꿈꿨던 그 자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Total Internal Emigration, 내면에서만 꿈꿀 수 있었던 그런 자유를 그런 뮤직비디오로 형상화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장면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는데, 영화를 보다 보면 이런 그 흑백 필름 분위기와 상반되는 컬러감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모션 그래픽 효과를 주는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감독님이 아까 소개해 주신 그 장면의 그 기법들, 네. 그런 기법을 통해서 표현하고 싶은 감정이나 분위기는 뭐였을지 궁금하다라고 표현해 주셨어요. 굳이 그렇게 장난스럽게 애니메이션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을 하지 않아도 됐을 텐데, 굳이 감독이 그런 것을 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그 환상을 그리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판타지를. 그렇게 전혀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상황에서 현실은 더 칙칙하고 더 어둡고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중간중간에 나오는 그런 음악이 나오고 그렇게 환상적인 씬들만큼은 오히려 더 그 표현을 극대화시켜가지고 그 당시에 억눌렸던 감정 그리고 억눌렸던 욕망이나 표출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 번 더 표출함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시대를 대변하는,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조금의 위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시대를 겪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당시의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앞으로는 이러지 말자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영화의 캐스팅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빅토르 체이를 연기한 유태호 배우, 여기에 제가 봤을 때 유태호 배우 팬분들 몇 분 계십니다. 네, 몇 분이 아닐걸요. 얼굴이라도 그러니까 영화라도 뵙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네, 저 유태호 배우 이 영화 개봉할 즈음에 제 작가로 저랑 친해요.
네? 뜬금없이 진짜 친해요? 한 번 봤어요. 전화번호 없잖아요. 저 이번 주 목요일 날 같이 녹화한다니까요, 방구석을요. 지금 방구석을 홍보하려고 그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좀 낚였구나. 네. 유태호 배우가 이 영화 개봉할 즈음에 제가 작가로 있는 FM 영화국에 출연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런저런 비하인드 얘기들을 해주었었거든요. 그 유태호 배우는 자기가 빅터 회체를 닮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살면서, 그리고 이 영화에 출연할 출연 적극적으로 생각한 게 아니고요. 근데 그 무렵에 감독이 이 영화를 만들면서 빅터 회체를 연기할 배우를 이제 찾기 시작해서 오디션도 보고 여기저기 수소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아무래도 빅터 회체가 한국인의 피가 흐르다 보니까 당연히 한국 배우 중에 누가 해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싶었겠죠. 그래서 러시아에서 활동하는 그 한국인 어떤 감독 지인을 통해서 이쪽에 한국의 어떤 배우들을 좀 찾아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쪽 감독이 또 유태호 배우랑 연결이 돼갖고, 유태호 배우는 원래 자기가 아는 다른 배우들을 소개해 주려고 하다가 본인의 표현을 빌리면 카페에 앉아있다가 화장실을 가는데 화장실 가는 복도에 거울이 있었대요. 그래서 문득 거울을 쳐다봤는데 그 순간 내가 한번 해볼까? 문득 그때 무슨 예능에 출연했나? 그래서 약간 운동을 해서 몸이 좀 슬림해진 상태였고 머리를 좀 길렀을 때였대요. 그래서 문득 자기가 빅터 회체를 해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본인이 오디션에 응시를 했는데, 중요한 건 합격을 한 거죠. 그런데 러시아어로 대사를 해야 되잖아요. 기타도 쳐야 되고. 네, 기타도 쳐야 되고요. 유태호 배우는 러시아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이 영화에서 러시아어로 대사하잖아요. 다 외워서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배우라는 게, 대배우라는 영화를 연출하신 감독님께서 이 점에서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 언어를 모르는 배우가 이거를 겨우 곧 2주 안에 준비하는 거라고 하거든요. 그 준비 기간이 캐스팅되고 2주 뒤에 촬영하는 영화예요. 그 2주 안에 러시아어로 된 시나리오를 거의 이렇게 음차식으로, 그냥 음차식으로 적어갖고 그거를 외워서 대사를 하는 게 가능한 건가요, 배우들은? 그래서 제가 그 대배우를 만든 이유이기도 한데요. 제가 그래서 배우들을 존경합니다, 사실은. 실제로 근데 이게 100% 유태호 배우가 이제 저희는 러시아 말을 모르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정확한 발음이 어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정도까지 해낸다는 것은 정말 저는 전혀 사전 지식 없이 영화를 봤는데 유태호 배우가 사실은 그냥 러시아에서 자고나란 배우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는 독일에서 성장하는 배우죠. 그래서 사실 본인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연기를 한 것이고,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3곡만 하면 된다고 해서 그런 줄 알았는데, 또 러시아 막상 가서 호텔에 진통을 하니까 너 9곡 불러야 돼. 그래서 그 한 2주 동안에 러시아어 대사를 외우고, 그리고 9곡의 노래를 연습해서 지금의 빅터 회체로 이 화면 속에 살아있는 거고요. 영화 속에 마이크를 연기한 건 실제 뮤지션이라고 그렇죠. 하죠. 지비리라는 밴드고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음악들은 전부 다 러시아의 실제 현재 아까 말씀드렸듯이 활동하고 있는 락 밴드들이 섭외돼서 연주를 하고 녹음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흑백으로 찍어도 컬러로 바로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음악도 기술이 무진장 진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의 조건으로 노래를 녹음하면 너무 세련되게 나오는 거예요, 음악이. 그게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러 옛날 장비들로 음악을 다운그레이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1980년대 분위기, 사운드가 날 수 있도록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치 않게 음악을 세련되게 보이려는 노력이 아니라 오히려 음악을 올드 패션하게 보이려는 노력을 한 게 바로 이 레트로라는 작품이다. 그리고 유태호 배우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저처럼 이제 음악 쪽에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 음악 영화 관련해서 자꾸 그게 걸리거든요. 그 싱크나 뭐 이렇게 연주가 안 맞으면 갑자기 집중도가 확 떨어집니다. 연주를 하시는 분들은 알겠죠. 근데 여기서의 유태호 배우의 연주나 노래 이런 것들은 거의 완벽하다라고 찬사를 보낼 수 있는 수준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악과 관련한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영화 속에서 마이크가 후반부에 본인의 음악이 녹음되어도 서구의 섹스피스톨즈나 보이랑 다른 점이 없고 오히려 빅토르의 곡 음악을 추천하는데,
자신의 고가는 다른 점을 찾았기 때문에 진심으로 빅토르체를 응원한 것인지, 그러한 동료애 때문에 아내와의 키스도 허락한 거, 이건 뭐죠? 마이크가 아내와의 키스를 허락했나요? 허락은 아니지 않았나? 어쨌든. 네, 그래서 마이크가 빅토르체에게 품었던 감정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으로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아마 그건 빅토르체라는 그 가수의 위상이나 존재에 대한 얘기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건 있었던 일이고요. 그러니까 빅토르체를 세상에 소개한 인물이 주파크의 마이크라는 거는 팩트입니다. 거기까지는 100% 팩트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는 아마도 감독의 상상도 약간 들어갔을 법한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첫 번째는 질투죠. 없을 수가 없습니다. 나보다 더 재능이 뛰어난 자. 살리에리 같은 거 모차르트를 보는. 그렇죠. 그런데 그 질투를 이겨내고 저 사람은 세상에 내보내야 된다 라고 했다는 것은 정말 저는 범인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인베인베 데이베다운 통모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그렇잖아요. 이거는 제가 한 말은 아니고 오스카 와일드 형이 한 말인데 진정한 우정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친구가 성공했을 때 박수를 쳐줄 수 있는 우정이다 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친한 친구가 정말 큰 성공을 했을 때 그것을 질투하지 않기라는 거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근데 그런 와중에 와이프 그거는 조금 저는 좀 그거는 일기 전에 그런 내용이 있었으니까 한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게 기본적으로 마이크와 빅토르체 사이의 이야기를 지금 나타샤의 증언을 통해서 조금 영화 시나리오를 쓸 때 넣었다고 하고 유태어 배우도 실제 나타샤를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레알 나타샤. 네.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고 그 당시의 상황 얘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뭐 나타샤를 믿는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사실은 썸을 타신 거겠죠. 네, 썸이 안 타는데 본인이 상상 속에서 연애를 하면서 지금 이렇게 회복을 쓰면 사실을 확인할 방법은 없잖아요. 본인을 제외하고는 지금 세상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진짜로 이 마이크하고 여기서 두 명이 중요한데 그 후반부에 사운드가 그지 같잖아 하면서 녹음하는 장면 기억나시죠? 네, 거기서 프로듀서를 맡은 인물이 이제 보리스라는 인물인데 바로 이 마이크하고 보리스가 러시아의 아쿠아리움이라는 밴드의 멤버였습니다. 그 뒤에 이제 마이크가 주파크를 결성하게 되는 거고요. 바로 이 아쿠아리움의 두 멤버가 이 빅토르체를 세상에 내보낸 두 주역이 바로 여기에 둘 다 나온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감정일 것 같아요. 진짜 질투마저도 이겨내는 재미. 그러니까 마지막 장면이 저는 정말 기억이 남는데, 그러니까 빅토르체는 어쨌든 마이크에게 감사함을 느끼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마이크가 왔는지 물어보죠. 공연장에 물어보죠. 근데 결국에는 마이크가 나타납니다. 근데 노래가 딱 시작되는 순간 그 표정은 그 느낌이죠. 저 사람 나를 뛰어넘겠구나 하는 느낌을 아마 확 받았을 거라고 저는 짐작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굉장한 슬픔이 밀려왔겠죠. 나 자신의 재능에 대한, 나 자신의 현실에 대한 여러 가지 슬픔들이 밀려왔겠죠. 그러니까 나가서 담배 피고 오겠다고 한 게 그런 것들을 의미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무래도 계속 빅토르체 얘기를 주로 지금까지 나눠봤는데 감독님 처음 얘기하신 것처럼 사실 이 영화는 전기 영화이지만 전기 영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결국엔 성장 영화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목이 아마 여름이 되기도 했을 거고요. 일단 뭐 아무래도 그 얘기를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감독님이니까 감독으로서 혹시 질투나는 장면이 있었나요? 이건 정말 내가 생각해도 잘 찍었다. 예, 저는 장면은 정말 잘 잡아낸 것 같다. 두 장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마이크와 나타샤가 침대에 앉아서 어떤 노래를 이제 들어야 되나 고민할 때 이제 그 씬의 이제 첫 시작이 이제 다 돌아간 테이프가 보이고 그 다음 컷으로 둘이 앉아서 트랙스를 들을까 루리를 들을까 그렇게 지금 물어보는 장면. 그때 사실은 그 씬에서는 어떤 뭐 기술적인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두 사람의 오로지 대사로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얘기를 하죠. 이제 뭘 들을래? 뭐 아무거나 들어. 그래도 골라봐. 그래서 이제 처음으로 나타샤가 자신의 심정을 얘기를 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마이크는 그래야지 솔직하게 네 마음을 얘기해야지 내가 네 마음을 알지. 그러니까 제가 기혼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신의 대사들이 마치 결혼 생활을 상징적으로 그 대사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바로 더 인상적인 게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뒤에 네. 진짜 나타샤가 자신의 마음을 고백하는 장면까지 이어지는 거잖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거기서 조금 그 대사가 너무 직설적이어서 좀 충격을 받았고요. 아,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는구나. 사실은 보통의 영화 같았으면 돌려 말했을 텐데, 혹은 숨겼을 텐데, 그냥 처음부터 자신의 어떤 솔직하게 빅토르와 키스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그거를 받아주는 마이크 역시 굉장히 쿨한 척하지만 사실은 쿨한 사람이 없듯이 그 상황에서 아주 그냥 아무렇지 않은 척 최대한 노력하면서 그래 그러면 마지막에 이거 듣자라고 이제 하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신이 그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신인 것 같아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신은 그 마이크가 혼자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빅토르와 나타샤의 둘만의 시간을 허락하고 자기는 밤새 놀고 오겠다고 얘기하고 실제로는 공중전 안에서 비 맞고 있는 장면이 저는 제일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과 비슷한 처지의 어떤 또 여자가 나와서 그 안에서 또 전화를 하다가 동전이 자꾸 떨어지고 술 뺏어 먹고 결국 둘이 나오는데 엔딩까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때 루리드의 퍼펙트 엔딩까지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가장 너무나 적절한 저런 음악을 또 사용할 수 있구나. 그리고 단순하게 어떤 그 마이크가 느끼는 감정을 뭐 슬프다 뭐 이런 걸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유머도 빼놓지 않고 그리고 그것이 이 인물한테 이것이 어떻게 나한테 받아들이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관객들에게 쉽게 접근하는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었을까 해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이 두 씬이 가장 인상이 남았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두 씬이 감독의 시각으로 보는 두 씬인지 기혼자의 시각으로 보는 두 씬인지 헷갈리는 어쨌든 감독님 그 두 장면을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싹싹하도 한번 그러면 얘기해 볼까요? 네, 마무리로 뭐 얘기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좋아하는 마음에 들었던 장면이 혹시 있으면 인상적인 장면이나 인상적인 곡 사용이 있으면 네. 여기서 그 몇 가지 좀 알려드리고 싶은 것들은 한 영화 중반부쯤인가 블라디미르 비소스키처럼 해야지라는 그런 어떤 술 취한 할아버지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야 OS의 야생마를 부르는 러시아의 엄청나게 유명한 가수죠. 엄청나게. 그러니까 이 전 세대의 대표적인 가수 이름을 이렇게 끌어들여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정말 참 우리로서는 상상도 하기 저도 왜냐면 그 세대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앨범 커버를 진짜 오리지널 앨범 커버가 아니라 정말 그림을 잘 그린 사람이 그린 일종의 복제품이죠. 그거라도 소장하려고 하고픈 그 마음은 무엇일까? 그죠? 사실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굳이?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런 것마저도 굉장히 귀했던 그런 시절에 대한 얘기다라는 게 참 와닿았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거의 영화 처음에 보면은 마이크가 그리고 있는 앨범 커버 있죠. 앨범 커버. 뭐 데이빗 보이의 알라딘 세인 앨범도 그리고요. 또 블론디의 앨범도 그리고요. 여기서 그래서 꾸준하게 언급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블론디의 아메리칸 지골로 OST의 주제가였던 Call Me Call Me 하는 노래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은데 그런 노래들 언급되는 장면들 등등해서 여튼 여기서 계속해서 언급되고 있는 서구 락의 영웅들의 이름을 맨 마지막에 영화 나중에 다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마이크한테 미국에 너 영어도 잘하니까 진출하라고 하잖아요. 그죠? 진출하라고 하니까 거기서 마이크가 이름을 줄줄줄줄줄 대면서 이 대사람들이 이때 내 걸 듣겠어?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름들이 어떤 의미냐? 정말 60, 70년대에 대중음악의 황금기를 앞장서서 주도했던 이름들만 쫙 나오거든요. 쫙 나오거든요. 그런 이름들 좀 기억하시고 그 이름들을
또 옆에다가 또 앨범 자켓으로 다 박아놨는데 그 앨범 자켓을 또 뮤직비디오 형식으로 또 재현하는 장면들, 이런 것들이 정말 연출적으로 봤을 때나 음악적으로 봤을 때나 참 인상 깊은 작품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무엇입니까? 아, 네, 저요. 저는 일단 오프닝 장면이 엄청 좋았고요. 네. 저는 이 오프닝 장면이 감독님이 말씀하셨던 이 영화는 전기 영화라기보다는 성장 영화, 이거 청춘 영화라고 생각하신다는 감독님의 말씀이 저 역시 오프닝을 보고서 느꼈거든요. 오프닝에서 그 바닷가에서 다 같이 모여서 노래를 부르는 그 오프닝 전체 시퀀스를 보고 있으면 마이크와 무리들이 함께 모여있는 바다에 빅토르체가 친구와 함께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빅토르체를 처음에 주목해서 빅토르체를 보게 되죠. 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그 장면에서 알게 되는 건 빅토르체라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빅토르체가 함께 합류하고 싶은 그 무리는 누구인가를 사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빅토르체라는 개인을 설명하는 오프닝이 아니라 빅토르체가 함께 섞여 들어가고 싶어하는 그때의 그 무리들은 누구인가, 마이크를 비롯한 무리들은 누구인가를 알려주는 신이 오프닝 신이거든요. 그게 결국에는 빅토르체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 빅토르체와 같은 세대, 동시대의 그 시대에 대한 어떤 갑갑함을 느낀 모든 청춘의 이야기다, 이 영화는. 그걸 밝히고 시작하는 장면이고, 그게 저는 이 영화의 오프닝에 그 바다라는 공간과 너무 잘 어울려서 오프닝의 느낌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이 영화의 제목이 여름이잖아요. 레토, 러시아어로 하면 원래 레타에 가깝던데 발음이. 레토라는 게 여름인데 사실 여름은 너무나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청춘의 상징입니다. 예. 수많은 영화에서 수많은 청춘 영화와 성장 영화의 배경은 대부분 여름이고요. 일본 만화에서도 항상 여름이죠.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만 해도 일단 배경은 여름이고요. 그리고 500의 서머도 사실 상징적이잖아요. 청춘의 어떤 그 성장기를 지나서 썸머를 지나서 오텀을 맞이하는 이야기가 여름을 지나서 가을을 맞이하는 이야기의 구조가 500일의 서머죠. 그것처럼 여름이라는 그 계절 자체가 하나의 청춘의 상징으로 영화에서 반복적으로 쓰이거든요. 근데 바로 그런 여름의 느낌을 바다의 느낌과 결합시켜서 오프닝부터 바로 지금부터 나는 빅토르체의 이야기가 아니라 빅토르체를 포함하는 그 시대의 청춘들의 이야기를 하겠어라는 걸 보여주는 씬이라 오프닝 씬을 좋아하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하신 퍼펙트 데이, 그 장면을 저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퍼펙트 데이는 루리드의 목소리로, 루리드의 시점에서 루리드가 화자가 된 노래를 늘 들어왔는데, 그거를 그 아주머니의 시선에서 그 아주머니가 화자가 아주머니로 바뀌면서 듣는 퍼펙트 데이 너무 생소하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 느낌이 같은 노래가 이렇게 화자에 따라 바뀔 수가 있구나를 보여주는 장면이라 그 장면을 저도 무척 좋아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한두 개만 더 있으면 소화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 와중에 제가 이제 네. 마지막으로 짝을 내서 말씀드리면, 마리아나가 빅토르체의 판에 적는 번호 있잖아요. 자기 전화번호겠죠 아마도. 근데 그거는 뭐 어떤 번호냐면 그 아쿠아리움이라고 제가 아까 보리스하고 마이크가 있었던 빅토르체를 소개했던 밴드 있다고 했잖아요. 그 아쿠아리움의 곡 제목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감독님께서 답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자, 가장 반항적으로 보였던 펑크라는 인물이 영화 후반 파티가 끝난 후에 홀로 스크린 안으로 들어가서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장면은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그 전에 잠깐 말씀드리면, 네. 그분은 실제로 그 밴드 리더예요. 러시아에 아주 유명한 펑크 밴드의 리더고요. 그래서 이 밴드가 펑크 음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펑크라고 불립니다. 네. 바로 그 인물이 중간에 바다를 그때 옷 벗고 사라지는 거죠. 네. 의미는 무엇일까요, 감독님? 저 역시도 굉장히 궁금해하면서 봤었고요. 그 사실 뭐 그 의미라는 것은 저도 명확하게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에는 각자 해석하기 나누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감독이었다라면 과연 그 씬을 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그 씬이 그 엔딩으로 바로 가기 전의 씬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성장하기, 아까 말씀하신 이 영화가 빅토르체의 사실은 전성기 바로 그 직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씬 다음이 이제
빅토르체가 전성기로 이제 진입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제가 봤을 때는 그 시절, 그 시대, 그리고 그 빅토르체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펑크라는 인물이 나와서 그렇게 이제 이 이야기는 내가 이렇게 마무리할게, 이렇게 자유분방하게 굉장히 사실은 좀 추상적으로 표현하는 장면이지만 이제 이러한 우리의 소동극 같은 이야기를 일단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엔딩으로 넘어가자. 이제 우리의 시대는 이걸로 끝이 난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를 추상적으로 얘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배수락 작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영화에서 잠깐 언급되었듯이 빅토르체의 키노의 음악은 뉴 웨이브에 가깝고 실제 초기 음악은 심지어 당시의 크라프트베르크의 영향을 받은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대중문화에서 빅토르체가 저항의 의미로 락스타로 재현되는 것에 대한 배수락 작가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근데 크라프트베르크 뉴웨이브라고 해서 락의 포함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락의 범위를 너무 협소하게 보시는 거고요. 사실 빅토르체는 락 성향의 곡들도 있지만 전자음악도 했고 뉴웨이브, 전자음악 섞인 뉴웨이브, 포크 음악 당연히 했고요. 다양한 장르를 실험했거든요. 락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되게 단순하게 설명드리면 여러분 마돈나는 아시죠? 그죠? 아무리 몰라도 마돈나 여사님은 어디선가 들어보셨을 거 아니에요. 음악은. 그죠? 근데 마돈나도 해외에서는 락 뮤지션으로 분류됩니다. 락앤롤 홀 오브 페임이라고요. 로큰롤 명예전당이라고 클리브랜드에 있는 거기에 등재까지 돼 있어요. 락 뮤지션으로 분류가 됩니다. 왜냐? 마돈나는 기성 1980년대의 그 엄숙했던 시절에 기성 권력에 저항하는 일종의 아이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락은 사운드이기도 하지만 사운드를 넘어서서 더 중요하게 보는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 그 뮤지션이 가졌던 애티튜드. 이런 것들을 락 뮤지션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그런 것들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비단 장르를 다양하게 실험했고 그 와중에 락이 아닌 장르도 있었지만 사운드적인 면에서 볼 때 그 빅토르체의 전 세계를 거쳐서 봤을 때 이 사람의 태도는 락커였다라고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락을 사운드적인 면에만 국한해서 보시지 마시고요. 그 사람이 음악을 통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줬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참고로 그 빅토르체가 평생을 걸쳐서 흠모했던 단 한 명의 영웅은 머리 스타일에서 보시듯이 이소룡이라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빅토르체 관련 자료를 보면 이소룡에 대한 애정 본인이 많이 표현하고 있고요. 저는 마지막 엔딩곡이 이게 랩톤은 아니고 정확하게 보면 콘치타 레타라고 하는 곡이거든요. 그거를 영어로 하면 Summer Will Be Over Soon이라고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음원 사이트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여름이 아니라 여름이 끝나가고 혹은 곧 끝나는 여름, 뭐 끝나가는 여름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번역이 될 수 있는 곡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여름이 아니라 여름이 끝나가는 것에 대한 노래가 마지막 엔딩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영화에서 그리고 있는 이 1981년 여름이 어떤 시기인가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좀 약간 역설적인 선택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진정한 빅토르체의 여름은 이제부터 시작인 것 같은데 마지막 엔딩은 그 자기가 빅토르체가 성공하기 이전에 이때 81년에 이 여름은 끝나간다는 느낌으로 마지막 엔딩곡을 선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이 81년 여름, 그 진짜 빅토르체가 스타가 되기 이전에 이 여름의 어떤 순수함을 그리워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담아서 저는 충분히 그럴 수 있죠. 빅토르체 인터뷰를 보면 프랑스나 미국에 간 적이 있거든요. 외국에 가면 뭐가 제일 좋냐? 거리를 마음대로 다닐 수 있어서 좋다. 그러니까 러시아 내에서는 거리조차 너무 스타니까 다닐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죠? 그런 면으로 이해해 보면은 그런 제목도 어떻게 보면 이게 딱 여름이 곧 끝났다. 그러니까 오히려 순수했던 그 시절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빅토르체한테 어쩌면 있었을 수도 있었다.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얘기는 제가 마지막으로 꼭 드리고 싶은데 이건 좋은 의미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빅토르체가 어쨌든 고려인의 피주를 갖고 있어서 약간 좀 친숙하게 느끼잖아요. 왠지 우리나라 사람 같고 그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 러시아 사람들한테 하면 이런데요. 야, 그 사람 우리나라 사람인데 니네가 왜 그래? 라고 하는데 그만큼 정말 러시아에서는 엄청난 영웅이다 라고 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진짜 러시아 사람으로 생각한다. 실제로도 그렇고. 네. 80년대 한국의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에게는
전인권이나 김광석 같은 존재일 수 있고 90년 학창시절을 보낸 사람에게 서태지나 신해철 같은 존재일 수도 사실 있는 거죠. 어쩌면 그 이상의, 러시아에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는 청춘 아이콘인데 또한 삶 자체가 드라마틱해서 28살에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락 신화의 주요한 비극적 조건 중에 하나가 요절이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28살, 1990년, 그러니까 그 소련이 이제 그러고 보니까 한국, 러시아 수교하던 해 빅토르 제가 상상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소련이 무너지고 러시아로 넘어가는 시대의 대변화를 목전에 두고 모두가 좀 목말라했던, 모두가 갑갑했던 시대에 어떤 해방구를 만들어줬던 그 청춘의 스타는 새로 도래하는 시대를 보지 못하고 눈을 감은 거죠. 어쩌면 그러한저러한 여러 가지 여건들이 합쳐지면서 빅토르치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그리운 아이콘으로 남아있고 그런 사람의 이야기를 이제 러시아 감독이 직접 영화로 만든 게 레토이고요. 이제 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감독님께서는 이 영화에 대한 마지막 감상과 함께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제가 영화를 보면서 이제 느꼈던 점에 대해서 이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혹시나 이 영화를 다시 한번 보게 되신다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서 느끼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저는 이제 영화 두 번째를 보니까 보통 영화를 만들다 보면 어느 사람을 따라가야 되는지, 어느 캐릭터의 감정을 따라가야 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서사 중에 하나로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두 번째 보니까 이 영화가 마이클리의 감정선을 따라가고 있다라고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 볼 때는 이 세 인물들이 어떻게 엮이려고 지금 저러지? 라고 봤다면 그 스토리를 이제 다 알고 두 번째를 보기 시작하니까 이 영화는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마이클의 감정선으로 따라가는 영화구나 라고 느껴졌거든요. 마이크의 감정선을 따라서 영화를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타샤의 감정과 빅토르의 감정이 섞여 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의 모든 대사와 행동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냥 개인이 어떤 할 수 있는 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음악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어떠한 마음을 표현할 때 노래로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떠한 대사를 칠 때 너는 무슨 음악이 좋아? 뭘 들을래? 혹은 그 음악을 왜 들어? 라고 하듯이 질문을 하듯이 혹은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대사는 그 나타샤가 커피를 갖고 왔을 때 그 커피가 어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당연히 자신의 아내가 그렇게 자기를 위해서 음식을 갖고 왔으면 식었어도 거짓말로라도 따뜻해라고 얘기를 했을 텐데 이런 그 전 상황들이 느껴지니까 차가워 라고 얘기를 하고 음악이 끝났을 때도 사실은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굳이 대사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끝났다라는 대사를. 하지만 옆에 나타샤가 있으니까 끝났어 라는 대사를 하듯이 그런 마이크의 감정선을 따라서 영화를 보시게 되면 훨씬 더 이 감독이나 이 어떤 빅토르치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이 표현하는 그 은유적인 감정선들까지 아마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 점을 중점으로 한번 다시 보시게 되면 이 영화가 더 재밌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됐어, 작가도. 이 영화는 나중에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꼭 한번. 왜냐하면 뭐예요 그 얘기가 갑자기?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영화 전문가가 아니고 감독님은 음악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영화적인 면에서 너무나도 더 봐야 될 것들이 많고 음악적인 면에서는 제가 아는 게 그래도 있으니까 그래도 이해가 수월한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저조차도 이번에 영화를 세 번째 보는 건데 이런 음악적인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거를 새롭게 깨닫게 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의 텍스트를 한 번의 청취, 한 번의 감상으로 내가 완전히 이해했다 라고 여기는 건 굉장한 오만일 수 있죠. 그죠? 그 어떤 텍스트든.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는 더욱더 그런 면이 짙은 작품이기 때문에 기회가 되신다면 쓸데없이 새로운 영화 보지 마시고요. 차라리 이 영화 한 번 더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정말. 저는 제가 마지막으로 보고 싶은 말은 오늘 같은 자리를 통해서 어쨌든
레토라는 영화를 만약에 오늘이 아니었다면 레토라는 영화를 볼 일이 없으셨을 수도 있는 분들이 레토를 보시게 된 거잖아요. 이런 기회가 주어진 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미를 부여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이게 러시아 영화거든요. 한국에서 러시아 영화를 볼 기회가 정말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소개도 잘 되지 않는 국적의 영화죠. 일반 상영관에 잘 걸리지도 않고요. 예전에는 러시아 영화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이름을 외우고 있다는 것만으로 뭔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본 사람은 정작 별로 없어. 아니, 끝까지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게 정말 하나의 사건이었거든요. 90년대 안드레이 타르코프스키의 희생이라는 그 어려운 영화가 한국에 개봉했는데 그 영화를 10만 명이 봤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난리가 났대요. 한국은 어떤 나라냐? 한국은 무슨 나라인데 타르코프스키 영화를 10만 명이 보느냐?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90년대 초창기에는 뭘 개봉하면 뭐든 다 열심히 보던 시기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고 사실은 역으로 그 봤던 10만 명이 타르코프스키에다 질려갖고 저희 추측은 그래서도 러시아 영화를 멀리 하게 된 건 아닌가라는 추측을 하게 돼요. 어쨌든 그 타르코프스키라는 감독을 떠올려야 될 만큼 그 사이에 우리가 기억할 만한 우리가 사랑할 만한 어떤 러시아 영화라는 게 한국에 러시아에서 안 만들어졌을 수도 있지만 사실 애초에 소개 자체가 잘 안 되는 국적의 나라예요. 한국에서 시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오랜만에 우리 모두가 좋아할 수 있는 음악영화라는 장르, 성장영화라는 장르, 우리에게 친근한 빅토르체라는 인물을 다루고 있는 덕분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흔히 만날 수 없는 러시아 영화가 한국에 소개됐고 꽤 잘 만든, 근사하게 만들어진 러시아 영화를 저희들이 이렇게 한번 볼 수 있었다는 점에 첫 번째 의미를 두고 싶고요. 두 번째는 저는 청춘영화잖아요. 청춘영화와 성장영화가 갖는 에너지는 언제나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런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가 어른이 된다는 건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일들의 연속이잖아요. 어른이 된다는 건 내가 해야 돼서 하는 일들을 하는 나이가 되어간다는 뜻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청춘영화 속에 이런 영화 속의 주인공들은 정말 하고 싶어서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 사람의 표정을 담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가 정말 하고 싶어서 하는 그 순간의 표정이 담긴 걸 보는 것만으로도 삶의 유의미한 에너지를 얻는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어쩌면 빅토르체에게도 마이크에게도 영화 속에 등장하는 모든 청춘들이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무언가를 하고 있던 시절 그게 바로 1981년 여름이어서 그 시기를 다룬 이 영화가 준 에너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주말에 시간 내서 이 영화를 보러 오신 분들께 그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었기를 바라는 마음을 저도 마지막 인사로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거 자체가 일단 대단한 거죠. 네. 그리고 영화 끝나고 지금까지 앉아 계신 게 또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거의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사실 뭐 질문이 더 많긴 한데요. 뭐 시간 관계상도 있고요. 이게 쉽게 답할 수 없는 질문도 있어서 일단은 오늘 정해진 시간 안에 답을 드릴 수 있는 질문들로 골라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영화 상영 그리고 관객과의 대화까지 끝까지 지켜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냥 여기서 제가 마무리하면 되나요? 그렇죠. 인사하실래요? 안녕히 계세요. 네, 감사합니다.